제가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과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제이어스였지 않나 싶어요. 이때가 2021년도 말이었는데요. 그때 갔을 때 제가 뭘 강의했냐면 그때 당시에 한창 외부에서 강의하고 다녔던 게 제목이 이거였어요. 2022 지금부터 10년 달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였거든요. 이때 달러가 1,100원일 때였어요. 2021년도에 1,100원이나 1,200원 사이.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이 흘렀고 달러가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뭐냐면 제가 유능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뜰지 안 뜰지는 제가 못 맞춰요. 근데 이건 미시경제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로 들어가서 사실 어느 정도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이게 경제학이라는 건데 이거는 일반 사람도 아 부동산이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의 개입이라든가 뭐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출산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출산인데 인구는 지금 순증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안 죽으니까. 애기는 덜 태어나는데 안 죽으니까 그 순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개인이 아파트를 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쭉 늘어날 거니까는 부동산 가치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우리가 50년 뒤를 점쳐보면은 주택 가격은 빠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인구 순증이 좀 있으면 정점을 찍고 이제 순감이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살 집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 지금 이제 서울에 분권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지방으로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민율이 높아지고 하면 결국에 이것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거시로 보면은 조금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달러가 오를 호재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예측에 맞췄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당시에 달러가 오를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가 오른 이유는 그 5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2가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제가 틀렸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럼 제가 말한 5가지는 아직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오지도 않은 거예요. 첫 번째가 라디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화폐 개혁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화폐 가치는 매우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00위안이 2만 원이거든요. 중국 10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면 20배가 큰 거죠. 1달러가 1,300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화폐 가치의 원 단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 이상의 경제 단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화폐를 얘기하려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 원 단위제를 쓴 지가 벌써 한 40년, 5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포인트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발행된 5만 원권에 40%는 시중에 나온 적도 없어요. 5만 원권의 40%는 지하 경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 지하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국가에서 이제 양성화 시키려면 결국에는 화폐를 한번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밑에 있는 돈들이 튀어나오거든. 달러당 평균 1,800원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을 하면. 근데 만약에 화폐 개혁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헤이라 수준으로 막 이 화폐 가치가 바뀌게 돼가지고 된다라면은 사실 화폐 개혁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원 달러 환율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게 5번째 중에 하나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이에요. 북한 정권이 불안정하고 얘네가 김정은 체제가 위협받을수록 그 미국의 위상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전쟁에 대해서 수호국으로서 그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미국에 대한 이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달러 하나의 강세.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게 뭘로 터졌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또 오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은퇴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재무설계적 관점에 자산을 축적한다고 쳤을 때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불안정한가 라는 부분인 겁니다. 종신보험이든 달러든 다 누가 투자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자해요.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일수록 원화, 예금과 적금에 목을 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20개국 수출입 의존도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사실 반도 국가이긴 하지만 어디 고립되어 있는 국가처럼 우리나라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산유국도 아니고 이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대부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잘 아시는 내용처럼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OECD 주요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라고 해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요것들을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그리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의 지금 주식시장이 미국에 있는 한 개 뉴욕 주만도 안 돼요. 미국에 있는 50개 주를 놓고 봤을 때 몇백 개 국가를 갖다 붙여도 미국 한 개만큼도 안 된다고요. 이 금융투자시장의 금융시장의 규모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로만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리스크한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용하실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는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드랍박스라는 것도 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신용카드에서 달러로 결제돼요. 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실 때 호텔 결제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결제하시면 원화로 결제되겠지만 뭐 호텔스닷컴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결제하면 다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30만 원치를 긁었는데 달러로 결제되니까 실제로 청구될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와요. 틱톡이나 유튜브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가 반영이 돼가지고 뭐 6,900원, 7,900원 이렇게 결제를 했었는데 얘네 본사에서 올리는 거에다가 우리는 환율까지 곱해가지고 월 정기 금액이 업그레이드 돼서 더 많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생활에 외산 문물, 외산 플랫폼은 더 많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 안 쓰면 안 되게끔. 여기 계신 여성 설계사분들 특히 망고보드나 이런 거 잘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원조가 이제 캔바고, 캔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 기능을 입혀가지고 사실 디자인을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캔바도 다 달러 결제되거든요. 예, 우리가 쓰는 것들 여러분들 MS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쓰는 것들 이제 달러 결제를 해야만 하는 플랫폼들이 들어오면 결국에 얘네가 사실 기업 가치가 올라가 국가 경쟁력이 좋아질수록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될 텐데 우리는 이 기업의 서비스의 가격 인상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 인상률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똑같이 이런 플랫폼 이용료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던 사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난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15만 원, 2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기름값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 한번 하던 비용이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고용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달러 연금보험 여러분들 변액 없어도 팔 수 있으시잖아요. 달러 연금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달러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달러라는 자산을 팔아요. 네. 근데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외화 예금하고 실물을 보유하든 아니면 달러 ETF나 이런 투자 상품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단 달러 연금보험이 쉽잖아요. 고객이 받아들이기에. 어차피 연금이 필요했어. 근데 달러 연금보험이 있대. 에이씨 그럼 이참에 그냥 달러만 하자. 달러 보험은 이렇게 해서 잘 팔려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40대, 50대 전체 자산 구성을 보시면 거의 76.6%가 부동산으로 가 있고 금융자산이 23%가 있다고 치는데 이 금융자산 끼켜봐야 뭐겠어요. 주식 조금 하고 국민연금 조금 하고 퇴직연금 조금 이런 것들 빼면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자산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산의 대부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가 전부고 조금 난다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임장동호회 가가지고 막 경매동호회 나가고 가서 또 부동산 하러 가잖아요. 그쵸? 그거 뭘로 사요? 또 원화로 사잖아요. 그쵸? 해가지고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뭐 오피스텔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잖아요. 대출 끼고. 대출도 원하고 산 것도 원화예요. 그거 팔아먹어도 원하고. 예. 자산 배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실제로 현실적인 은퇴 설계 어떻게 하냐? 제가 여러 가지 통계치를 여러분에게 갖다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잊으세요. 다 잊어. 너무 많았잖아요. 통계치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을 수치화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얼마 쓰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수치화시켜요. 그래서 애들 학원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식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쭉 수치화를 시켜봐요. 이건 현재고 두 번째는 이건 나에게 대표면 나고 고객에 대입하면 고객인데 고객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또 이제 구체화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 부부가 이런 겁니다. 내가 계산했을 때 은퇴 필요자금이 15억 정도가 나왔는데 상담하는 부부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은퇴 준비 자금에 7억 2천을 더해주세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딩크고 아이도 없고 근데 은퇴는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제 삶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저는 골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골프 치게 해주면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지금까지 혼자 쳤는데 와이프랑 좀 같이 치고 싶답니다. 그럼 둘이 한 주에 한 번 나갈 때 25만 원. 네, 겨울에도 친다니까는 평균 잡으면 와이프랑 같이 치면 한 주에 5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200입니다. 1년이면 2,400이죠. 10년이면 2억 4천. 딱 30년이면 7억 2천이 나와요. 자기는 그 금액을 더해달래요. 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물가 상승률은 있겠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어느 정도 구체화 노후를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스마트 목표 설정법에 의해서 나만의 필요 노후 자금을 계산한다. 스마트 목표 설정법인데 스가 뭐냐면 스페시픽이에요. 구체적인. M은 measurable. 뭐냐면 측정 가능한. A는 agreed upon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가 가능한. 뭐냐면 목표를 설정했어.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구체적이네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노력들이 나와야 돼요. 뭐 딱히 안 나오겠죠. agreed upon. 주변에 동의가 안 돼. 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파트 통장이 되겠대. 명확하죠. 측정 가능해. 한 8집만 포섭하면 돼. 주변에 동의가 가능해요. 가족에. 리얼리스틱, 현실 가능한. T는 타임리예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 스마트 목표 설정법을 가지고 나만의 노후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라이프 스타일. 나는 뭐 운동도 하고 싶고 글 쓰는 것도 배워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여행도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손주들이랑 어떤 시간도 보내고 싶고 나는 70세가 돼서도 시니어 모델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어. 그럼 실제로 내가 65세 이후에 돈을 얼마에 쓸 것인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적어도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고 견과류도 좀 사고 과일도 좀 사고 채소 좀 사고 고기도 조금 사고 그 다음에 해물도 좀 사가지고 한 달에 장부 다 치면 50만 원은 쓰겠지. 내가 계속 집에서 삼시세끼를 한 달 동안 90끼를 먹지는 않을 테니까 나가서 가족이 놀러 오거나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돈 50은 밖에서 외식 비용으로 쓰겠지. 한 달에 우리 아파트 관리비 한 1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다가 스타일러나 뭐 등등등 내가 렌탈료들이 있고 정수기 렌탈하고 쭉쭉 뭐 필터 교체하고 하면은 그때 또 50만 원 쓰겠지. 내가 핸드폰비 우리 와이프랑 뭐 해가지고 2대랑 그 다음에 한 달에 구독료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70대가 되시면 많은 구독료를 내실 거예요. 그때라고 넷플릭스 안 보시진 않을 거니까. 예, 디즈니 안 보시진 않을 테니까. 50만 원 쓰겠지.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아파트 한 채랑 차도 있을 거고 뭐 연금 소득도 있을 거니까는 대략 건보료 한 달에 50은 나가겠지. 부부가 합쳐가지고. 취미로 한 달에 100만 원 쓰겠지. 자동차 관련 비용을 해서 연간 엔진오일 교체하고 자동차세 내겠지. 각종 세금에 재산세랑 뭐 내겠지. 휴가비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냥 내가 발리 정도 갔다 오려면 500 정도는 쓰겠지. 의료비로 한 1년에 500은 쓰겠지. 월 한산으로 100만 원, 여기서 350만 원, 450만 원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450만 원을 계산해 보는 거죠. 450만 원 곱하기 10년이면 1년에 5,400만 원 필요하고 되게 간단한 은퇴설계예요. 진짜 현실적인 은퇴설계. 내가 30년을 노후 생활한다 치면은 16억 2천일 건이고 것이고 내가 95세까지 산다고 치면 105세까지 산다 치면 더 20억 정도 되겠죠. 물가 상승분은 부동산 및 실물자산으로 해지한다는 것은 내가 자산 배분만 되어 있으면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해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16억 4천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보면 또 간단해요. 노후의 필요자금은 좀 러프하게 잡고 현재 준비된 금액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보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내가 16억 중에서 그래 15억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지금 준비된 게 얼마인가? 아무것도 안 했다 쳤을 때 그래도 국민연금에서 나는 우리 국가를 믿어. 2억 4천을 잡아놓고 퇴직연금 1억 6천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11억이잖아요. 11억. 그럼 지금부터 이 사람이 몇 살이든 간에 이 11억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은퇴설계 전문가의 역할은 이 11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만 포커스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객님 11억 만들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IBK 변액연금보험 150만 원 20년 납 하시면 고객님 내시는 돈이요. 총 3억 6천 내시고 100세까지 연금 수령하시면 13억 받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거 한 방으로 고객님 연금 은퇴 준비는 끝내드리겠습니다. 무식하게 가면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11억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건 불가능해. 그쵸? 11억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건 평생에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하는 건 가능하잖아. 그쵸? 두 부부가 합쳐가지고 인당 75만 원이에요. 40대 중반에 중년의 부부가 이 남은 20년 동안 인당 75만 원씩 연금보험에 연금 저축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3억 나오잖아요. 그럼 은퇴 준비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은퇴설계 전문가 가정이냐면 되게 간단해요. 결론적으로는. 앞에 쭈쭈쭈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 내가 맨 마지막에 이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결국에 연금보험 판매는 이게 끝이라고요. 어쨌든 나는 고객이 이렇게 살고 싶대요. 이게 필요하대. 근데 이걸 들었어요. 근데
날 만나기 전까지 고객이 이것도 구체화를 못 시켰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를 만나서 구체화를 시켜봤더니 이 정도의 삶이 나와요. 여기서 유일하게 내가 태클 당할 수 있는 건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은 앞서 말했듯이 물가 상승률과 원화 가치의 하락률은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 배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이 11억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로 해결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고. 그럼 제가 이거 안 팔고 제가 그거 하겠다고. 네.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고객한테 유일무이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직업입니까? 아니죠. 우린 고객한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직업이에요. 내가 보장 설계를 3일 밤을 새서 갔는데 가지고 갔더니 다른 설계사한테 더 받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주지치고 나와야지. 그쵸? 근데 대부분 내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설계 짜가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때 클로징이 되는 거잖아요. 노후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대안 있냐? 있죠.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 뭐냐면 고객이 진짜 잘 공부해가지고 채권 투자하고 자산매분 실시 쪼개가지고 자기 능력 개발해가지고 막 더 벌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거는 내가 모바일로 몇 번만 손가락 터치하면 끝나는 계획이잖아. 네. 더 나은 대안이 있겠지. 근데 내가 제시하는 대안보다 고객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대안이 정답인 거예요. 혹시 10년 전으로 들어가서 35살 때 저를 만나셨더라면 전 그때 똑같이 이제 안 했을 거다. 고객이 지금부터 10년만 더 하시면 은퇴 준비 55세에 끝나는 건데 저를 10년 동안 못 만나셨으니까 지금이 막차입니다, 고객님. 지금부터 보시면 그래도 65세 전에 끝납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철심바가 났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축구하다가 쇄골 분쇄골절 났었어요. 제 지금 뼈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입원해봤는데 제가 7일을 입원했거든요, 7일.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병원비를 싹 다. 저희 이제 처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89이신데 진짜 그 파워가 있으시거든요, 파워가. 그러니까 저희 처할아버지지만 어떤 파워가 있으시냐면 89이신데 그 지금도 월화수목금 점심은 집에서 안 드세요. 5일치 약속이 다 있어요. 5일치 점심 약속. 웬만한 보험 설계사들보다 활동량 좋으시죠? 그리고 저희 병원 오실 때도 다 아직도 의정 활동하실 때 그 있었던 그 보좌관들 같은 70대 중반의 창창한 분들이 다 차를 태우고 다니세요. 할아버지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근데 뭘 느꼈냐면 나도 저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80대 이후에 저의 모습은 사실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연금을 많이 받으세요. 그 공직 생활을 하시고 나서 은퇴하실 때 사실 그 중에 반을 땡겨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집도 사고 하셨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선거 자금으로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의정 활동을 하면 또 그때 연금이 또 크레딧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30몇 년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이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89이신데 그럼 되게 연금 수급 기간도 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월 현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께서 돈 쓰실 일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목돈보다 연금이 좋은 10가지 이유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는 이 집안에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자식들한테 도움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를 대하시는 태도라든가 저희가 가르쳐주신 지혜나 가르침들의 존경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짜 집안의 어른으로서 되게 오랫동안 자리매김하실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연금의 파워라는 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의 공무원들은 다시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미 연금개혁, 공무연금개혁은 우리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연금개혁은 이미 칼질이 끝났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 입사자가 1년 이내에 보통 4명 정도가 퇴사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연금에 대한 의미를 제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혹하시고 가장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다. 구독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안 해요. 근데 누가 계속 구독은 자꾸 해요. 근데 제목이 꿈을 파는 남자거든요. 왜 꿈을 파는 남자였냐면 저는 연금보험을 셀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꿈을 파는 남자였어. 종신보험은 사람을 만나서 고객을 만나면 자꾸 죽여야 되거든요, 사람을.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화재보험을 팔려면 자꾸 불을 내야 되거든요. 여기 불이 났다, 저기 불이 났다. 암보험을 팔려면 자꾸 암에 걸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보험은 꿈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다른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은 지금 저축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하는 거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고객한테 꿈을 판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실제로 고객한테 재무정보 받고 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보면 제가 중간에 썼던 지금 보이시죠? 이게 사실 재무 포트폴리오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꿈 이름 선언문이라 해서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냐를 우리가 처음에 릴렉스 할 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교재 보시면 요게 AP 초회면담 시트예요. 초회면담 시트가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초회면담 시트냐면 처음에 이거를 메뉴 에 책상에 올려놓고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객님, 자 저와의 이제 상담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진행이 될 건데 오늘은 2단계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까지 마무리하고 이게 초회 면담. 분석 및 평가부터 이제 그 실행까지가 2차 면담이고요. 정기적 점검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고객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초회 면담을 할 때 이제 재무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쭉 적으면 되는데 바로 적으면 안 적어 줄 테니까 이제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펴놓고 고객님 혹시 제가 오늘 상담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 저를 만나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냐?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재정적인 안정을 올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Y와 What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아야 하는가? 재무 목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저축의 방식을 선택하려면 Y가, 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돈을 모으는가? 집을 사기 위해서 모으는가? 은퇴 자금을 모으는가? 결혼 자금을 모으는가? 창업 자금을 모으는가? 자녀 교육 자금을 모으는가? 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what은 우리가 무엇을 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how to 맨날 저한테 어떻게를 물어보시는 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 하겠다는 걸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그리겠다는 거죠. 자, 고객님 현재 나이가 40세이신데 또는 20대이신데 또는 사실 50대는 재무 설계는 건너치고 은퇴 설계만 해야 돼요. 왜냐면은 50대가 되면은 시간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30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직장인 하면은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필요한 돈이 뭐뭐뭐가 있습니까? 필수 자금 그리고 선택 자금 이 사람의 개인 취라고 하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여기다 체크하면은 우리가 많이 그랬던 이 막 곡선 나오잖아요. 소득 곡선 이런 거 그려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자 중간에 내가 저축은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세 가지가 목적 강제 분산인데 돈을 왜 모으는지가 먼저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저축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적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요. 근데 한 명은 그냥 적금을 돈이 남아서 저축하려고 그냥 적금 들었어요 하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적금 통장을 발급받아서 여기다 포스트잇을 쓰고 테이프로 발랐는데 여기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 엄마 칠순잔치 통장이라고 적어놓고 저축을 한다. 누가 저축의 성공률이 높겠습니까? 반드시 오른쪽이 높겠죠. 이것처럼 저축은 목적이 전부다. 왜 모은지가 결여되면 그 순간 그 저축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분산인데 제가 지금 RP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87가지 정도의 대분류의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그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있을 터인데 기능과 특징이 다를 터인데 우리는 대부분 예금과 적금, 끼케봐야 주식 정도 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84가지는 누가 하고 있냐? 이 금융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87가지의 금융상품들은 결국에는 각 기관별로 투자의 성향별로 분산되는 그 투자의 어떤 유형별로 다 목적이 다른데 이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가 저축의 가장 큰 성공에 미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게 분산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강제인데 중간에 깨면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깼을 때 나한테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이 저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이 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쓰는 RP 중에서 나는 오늘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재무설계 기초할 때 적금의 이자 산정 방식부터 합니다. 이자 산정 방식은 알고 계시죠? 적금을
12개월짜리 하면은 첫 달에 들어가는 거에 이자 주는 거랑 마지막 달에 들어가는 이자 주는 게 다르다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재무설계 기초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간다 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때그때 모으는 이러한 이제 가로저축을 하고 이렇게 세로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더 유리하냐? 가로저축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쓰기 이제 편하신 것들을 여기다가 또 하나 4번에 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RP를 미리 적어 놓는 거거든요, 여기다.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우리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에서 내가 읽은 책이나 배웠던 영상들 중에 좀 이 사람의 지금 나이대나 처한 상황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포인트를 여기다 미리미리 적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군인이다. 그러면 공적연금인 군인연금을 해야겠다.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연금 펀드에 꽂혀있어. 그러면 세제 적격, 비적격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다 좀 적어놔가지고 관련된 세이즈 키트들이 있을 거면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나 여기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또 이어나가는 거죠. 이게 AP, 초회 단계고 여기다 제가 또 좋아하는 롤플레이 하나 화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고객님이 65세가 되었을 때 54명은 이미 여전히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다. 36명은 이미 죽었다. 5명은 생계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 4명은 겨우겨우 경제적인 그냥 그 평범한 상태이고 단 1명만 부재가 되어 있다. 고객님 혹시 여태까지 사시면서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고등학교 때 반에 몇 등 하셨어요? 11등이요? 그럼 보통 욕이나 욕이 들어가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화법을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미리 또 적어놓는 겁니다. 이 1번부터 해서 쭉 짜놓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 RP 스크립트 있죠. 이거하고 얘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초회 면담을 마지막 지을 내가 파워 토킹을 쓰겠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써놓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백지 설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백지 설계가 진짜 백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가이드는 잡아놓고 내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을 들었든 신인 교육 때 들었든 내가 뭘 했든 간에 좀 들었던 상담들을 플로우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1번부터 한 7번까지 잡아놓고 요거를 백지 설계해 나가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실제로 고객과 그려보면서 상담을 해나가는 게 초회 면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요때 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고객이 꼭 읽어볼 수 있게끔 뭐 포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옛날에 뭐 노트르담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확인했더니 재무 목표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라는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 중에서 보통 이 사람이 처한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사실 내가 어떠한 키포인트들을 짚어야겠다는 것들도 미리미리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준비한 자료로는 2020년에 가구 형태별 소비 금액이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당신은 평균치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당신은 현재 신한은행 보통생활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현재 소득 분위기가 어디에 좀 분포하게 되고 당신은 어느 건지에 따라서 평균치들과 나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겠다. 당신의 현재 지출은 이렇게 좀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자산 분배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또 내가 얘기해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통 부자들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소득은 어느 구간에 있고 당신은 현재 금융자산 얼마, 금융부채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당신은 보니까 지금 뭐 자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당신의 현금 흐름표 지금 자산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 자산 얼마가 있고 담보대출은 얼마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신의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이 이렇게 나뉘고 그러니까 유입 분석하고 지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흐름만 간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당신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비상금 지표는 뭐 낮고 가계 수지 지표는 어떻고 뭐 부채 상환 지표는 어떻고 총 부채 부담 지표는 어떻고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 게 원래 이제 재무 상담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편 버전을 준비했어요. 간편 버전은 제가 이거 드릴 거거든요. 자, 파이낸셜 레포트 해가지고 아까 이제 쭉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쵸? 상담을 해서 얘가 내가 여기까지 좀 잘 준비를 했더니 얘가 나한테 재무 정보를 줄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적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수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고객님하고 오늘 재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메모하겠습니다 하면서 굳이 이거를 적는 시간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재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그때 내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적어주는 거예요. 고객이 마치 알릴 의무나 고지사항에 대해서 상담 끝나고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고지혈증약을 먹었는데 하면 체크하듯이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족 정보, 그 다음에 소득 및 지출을 입력을 하고, 근로소득은 얼마고, 사업소득은 얼마고, 임대소득은 얼마고, 그 다음에 월 생활비 지출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딱 나와요. 생활비가 얼마구나.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이 있다면 여기다 또 입력을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자산 및 부채를 또 여기다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현황도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재무 목표를 입력해요. 여기다가 나는 가족여행을 2025년에 3년 있다가 뭐 1,000만 원 쓰고 싶다. 주택을 좀 이사를 가려면 현금 1억이 필요하다. 유학자금 얼마가 필요하다. 애들 여유자금 얼마가 필요하다. 쭉 적어보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이거는 국민연금 공단 들어가서 조회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은퇴생활비는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표 있죠? 요 표를 조금 단순화하면 요 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은 어떻게 되고 하면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엑셀이 자동적으로. 자산형은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현재 부채는 뭐 B등급 수준이고 이렇게 쭉 나오고, 제 목표는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을 뭐 달성할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된다. 나오는 중간 버전이 있고요. 진짜 약식 버전이 있어요. 진짜 약식 버전은 요거 다시 몽찰 내가 정해요. 그래 놓고 이 선수한테 다시 우리가 지금 뭐 좀 풀만한, 썰을 풀만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 고객한테. 그런 것들 뭐 기사를 캡처합니다. 치킨집이면 치킨집에 관련된 거, 이 사람이 우체국 공무원이면 우체국에 관련된 것들 쭉 기사를 해서 내가 좀 릴렉스 할 거리들을 미리 여기다 PPT에 띄워놓고, 두 번째 뭐 재무 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된다 알려주고, 결국에는 당신이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것들의 포인트를 1번부터 9번까지 좀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현금 흐름 표만 딱 작성을 해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자 만 작성을 하고,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PPT 한 12장 정도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재무 상담을 풀로 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담을 통해서 얘만 파악해내면 결국에 PT까지 끝나잖아요. 근데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 놈하고 요 PPT는 간단한 건 하나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드리는 게 무의미해. 왜 무의미하냐면 어차피 엑셀도 내가 쓰던 파일이 아니에요. 못 써요. 저한테 전화 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뭐 안 먹는다고, 막 함수가 잘못됐다고. 예, 못 풀어드려요 그거를. 어차피 못 써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손보 전속 5년, GA 2년차인 설계사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한 10시간 정도 코칭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준 자료들로 자기가 PPT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엄두조차 안 났었는데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저거를 몇십 장씩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간소한 것처럼 나는 고객한테 이것만 딸 거야. 나는 바로 이걸로 갈 거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들과 강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이 생각만 들었으면 돼요. 뭐냐?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150장짜리 포트폴리오거든요.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 저랑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들면, 아, 이게 좋다는 것까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떻게 좀 간소화해가지고 결국에 재무 설계를 풀로 다루진 않더라도 은퇴 설계에 좀 더 가깝게끔 가려면 내가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연결시켜가지고 팔 수 있는 정도 단계까지만 되면 이 과정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내어드릴 과제는 요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현금 흐름은 요래요. 유입 요렇게 버는 부부예요. 근데 돈은 이렇게 현재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예금에 그냥 월급 통장에 100만 원씩 쌓아두고 적금 100만 원 붓고 있고, 보장성에 40만 원 나가요. 주거비 이렇게 나가고 변동지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나라면 이렇게 바꾸겠어. 아까 그냥 일반 예금에 있던 거를 내가 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MG에서 좀 좋은 거 특판 적금이 나왔고, K뱅크에 요거는 요 나이 때 가입하면 요 정도의 금리가 나오니까 똑같이 적금 묶고 이렇게 바꾸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펀드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로는 중기는 펀드라고 들었으니까 중기 자산이 없으니까 이거 펀드로 좀 이렇게 나눠보자. 그 다음에 한 7년 보고 단기납으로 한번 꽂아볼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내가 개인 연금보험만 강사님이 가입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연금보험이 짱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IRP도 좀 가입하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험료는 아까 40만 원이었는데 요거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요거는 좀 늘려보자. 네. 그리고 고정지출도 생각해보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 주거비 보니까 이 사람 집이 현재 지금 남편 연봉이 전세 대출 받을 2년 전에 비해서 연봉이 올랐어요. 금리나 요구권을 시행할 수 있는 집이구나. 그럼 이자를 내가 계산해보니까 줄일 수가 있네. 줄여보자.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하고 넷플 기가진이 쓰는데 이거 KT로 통신 변경해가지고 가족으로 결합 할인해가지고 묶어서 알뜰폰으로 바꿔버리면 통신비가 10만 원이 줄어드네.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지금 금리 9%짜리 쓰고 있는데 신한의 마이카를 5%로 받으면은 요만큼이 줄어드네. 이렇게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제가 이건 좀 되게 엉성하게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바뀐 표대로 하면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10년 동안 총 얼마를 모아서 이거를 어디다 돈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요게 과제 끝이에요.